1532년 11월의 어느 날 신세계와 구세계가 충돌하게 된다. ¿Cómo te atreves, indio perro? 스페인군 168명이 페루의 고지에서 잉카 제국을 공격했다. 그날이 끝나기도 전에 스페인 정복자들은 7,000명을 학살했고 잉카 제국을 소나기에 넣었다. 그 과정에서 스페인인은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구세계와 신세계의 힘은 차이가 났던 것일까? 어떤 이유로 이후 수세기 동안 유럽인들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이 자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를 사로잡았다. 그는 권력의 뿌리를 찾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까지 찾아갔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승자와 패자를 구분지은 것은 땅, 즉 질이라는 매우 독창적인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땅의 모양과 그곳에서 서식하는 곡물과 동물에 따라 일부 문화는 번성할 수 있었고 일부 문화는 뒤처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이 1532년의 사건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까? 과연 총과 세균, 강철을 이용한 세계 정복을 지리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스페인 정복자들은 벌써 2년째 세계를 돌아다니며 금과 명예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현역 군인들이 아니라 용병과 모험가들이었고 퇴역한 육군대위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피사로는 이미 중앙아메리카에서 상당한 재산을 확보한 상태였다. 이번엔 그가 대원을 이끌고 남쪽 땅으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안데스 산맥을 오른 최초의 유럽인들이었고 계속 남아메리카 대륙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탐사 과정에서 거대한 토착 문명의 증거를 발견했다. 피사로 일행은 대잉카 제국의 국경 지역에 도달해 있었다. 이 사건은 원주민과 스페인인 모두에게 문화적 충돌이었다. 원주민들은 백인을 본 적이 없었고 그들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불과 며칠 후 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1530년대 거대한 문명을 형성하고 있던 잉카 제국. 당시 잉카 제국의 영역은 안데스 산맥을 따라 현재 에콰도르에서 칠레 중앙까지 약 4,000km에 달했다. 하지만 북쪽으로 불과 800km 떨어진 곳에서는 이미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가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다. 당시 스페인 국왕은 유럽 본토의 3분의 1을 통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이슬람 모인들의 700년 통치에서 벗어나 통일 국가를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스페인은 여전히 농경사회였다. 스페인 정복자 대부분은 소도시나 작은 마을 출신이었다. 피사로는 트루힐로라는 마을 출신이다. 그는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근처에 있는 밭에서 일을 했었다고 한다. 현재 그는 위대한 전사로 추앙받고 있다. 트루힐로 광장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그의 생가는 박물관이 되었다. 자레드 다이아몬드는 이곳에서 정복자들의 세상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성공 비밀을 밝혀내려는 것이다. 이 사람이 프란시스코 피사로입니다. 신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잉카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이죠. 왜 피사로와 그의 부하들은 잉카 제국을 정복하기로 했던 것일까요? 매우 간단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피사로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의 고향인 트루힐로 또한 매우 평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사로와 그의 부하들이 그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걸까요? 제가 피사로의 정복군에 주목하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건 그들의 얘기가 유럽의 정복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전 벌써 30년째 정복의 패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레드 다이아몬드는 미국 UCLA의 교수다. 하지만 그는 미국이 아니라 주로 파푸아뉴기니에서 연구를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의 뿌리를 찾기 시작했다. 왜 특정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할 수 있었는가를 알아내려는 것이었다. 그는 수천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일부 문화권이 앞설 수 있었던 것은 농사 덕분이었으며 가장 생산적인 곡물과 동물에 접근할 수 있었던 운 좋은 사람들이 가장 생산적인 농부가 됐다고 주장했다. 농사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알려진 중동의 한 지역에서 처음 발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과 가축이 북아프리카와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그곳에서 문명의 폭발을 가져왔다. (16세기까지) 유럽의 가축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건너온 동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원산지가 유럽인 가축은 없었다. 녀석들은 단순한 고기 이상의 존재였다. 가축은 우유와 털, 가죽, 거름의 공급원이었다. 게다가 녀석들은 상당한 근력을 부여하고 있었다. 말이나 소가 쟁기를 끌게 되면서 밭의 생산성까지 변하게 되었다. 유럽의 농부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을 수확하게 되면서 더 크고 복잡한 사회가 생겨났다. 신세계에는 농사에 동원할 말이나 소가 없었다. 모든 일은 인간이 직접 해야만 했다. 대형 가축으로는 유일하게 라마가 있었지만
이 유순한 생명체는 쟁기를 끈 적이 없었다. 잉카인들은 토마토와 옥수수를 재배할 만큼 기술력이 뛰어났지만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유럽의 농부들만큼 생산적일 수가 없었다. 한편 말은 또 다른 쓸모가 있었다. 사람이 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잉카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는 피사로 정복군을 보고 매우 놀라고 있었다. 그들은 동물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스페인 정복군을 신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야수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잉카에서는 말이 매우 신기한 존재였지만 스페인에서는 이미 4,000년 전부터 이용되고 있었다. 자동차가 생겨나기 전에는 말 덕분에 여행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땅을 지배할 수 있었다. Lo voy a cambiar a la otra mano, haciendo una pirueta. 하비에 마틴이 소를 몰 때와는 다른 전통적인 기마술을 보여주고 있다. Para que se arranquen ahí. Para que se vea. 힘에 탈하는 기마술이다. 무릎을 구부려 말의 옆구리에 붙이고 한 손을 허리에 올림으로써 통제력과 승마 실력을 강조하는 기술이다. 좀 더 의례적인 중세 기사들의 기마술과도 다른 모습이다. 16세기 히메타 스타일은 스페인 기병대의 대표적인 기마술이었다. 아마 스페인 정복군도 이 방식으로 말을 탔을 것이다. 커다란 동물을 사람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절도 있게 멈추고 움직이고 방향을 틉니다. 하비에는 5살 때부터 말을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스페인 정복자들의 출신 배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했을 겁니다. 소를 모는 일을 하면서 기술을 터득했고 군사 분야에서 이 기술을 활용했던 거죠. 이 정도의 통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지대에서도 말을 탈 수 있었던 겁니다. 말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너무나 낯선 모습에 겁이 났겠죠. 그리고 이 동물이 자신을 향해 다가와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보기도 전에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발 짐승을 타고 다니는 신. 얼마 후 잉카 제국의 황제에게도 이방인들에 대한 뉴스가 전해졌다. 당시 황제는 군인 8만 명의 호위를 받으며 페루 북쪽 카마르카 계곡에 머물고 있었다. 아타우알파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자 태양의 아들로 추앙받고 있었다. 그는 연이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 카마르카의 성지에서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는 스페인 정복자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다. 대신 그는 사자를 보냈다. 그들을 카마르카로 초대하며 가능한 한 빨리 만나자고 한 것이다. 스페인인들을 카하마르카로 불러들여서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겁니다.
아타우알파는 스페인 정복군에게 선물을 보내고 초대를 하면서 그들과 심리 게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페인인들이 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정보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의 얼굴은 털로 덮여 있어서 마치 양이나 알파카 같은 동물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머리 위에 작은 냄비를 쓰고 다니는데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냄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냄비를 쓰고 다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야영지에 도착해도 그 냄비에 요리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아타우알파는 이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겼습니다. 말을 탄 몇몇 사람과 100명 정도의 이방인들이 대잉카 제국에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아타우알파의 정보원은 스페인 정복군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무기로 무장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16세기 당시 스페인은 유럽 최대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고 수도인 톨레도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스페인은 700년 넘게 전쟁을 벌였다. 그들은 무어인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적들과도 싸웠다. 유럽에서는 군비 경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스페인군은 최신형 무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1530년대 하카버스는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 화약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화약을 무기로 사용한 최초의 사람들은 아랍인들이었다. 유럽인들의 손에서 총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휴대가 쉬워지면서 보병들도 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위력이 대단한 하카버스는 전쟁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었다. 우리 현대인에게는 이 총이 별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조준하기도 힘들고 다시 장전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죠. 다시 장전을 하다가 칼을 든 군인에게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잉카인들에게는 이 정도 무기도 없었죠. 소리와 냄새, 연기에 압도당한 상태에서 하나둘씩 죽기 시작했을 겁니다. 충격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르고 있었겠죠. 이 총은 1532년 그날의 충격과 공포를 상징합니다. 우와! 우와! 위협적이긴 했지만 당시의 화약 기술은 여전히 유치한 수준이었다. 스페인 정복군의 진짜 힘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철이었다. 당시 톨레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칼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잉카인들이 청동 무기에 만족하고 있을 때 치명적인 강철 무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 그렇다고 해서 유럽인들이 최고의 칼을 만들어내는 재능을 타고났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총과 마찬가지로 칼 또한 유럽의 발명품이 아니었고 오랜 실험과 실수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7,000년 전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사람들이 금속을 다루기 시작했고 유럽은 지리적으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전수받게 됐던 거죠. 유럽인들은 이 기술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당시의 군인들은 더 강하고 길고 날카로운 칼을 원했죠.
이것이 톨레도 검의 완성된 형태입니다. 이 검은 피사로가 가지고 다녔던 검을 모델로 만든 건데요. 매우 위협적이죠. 이 검은 찌르고 베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한 사람이 순식간에 수십 명을 죽일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가느다란 검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단 칼의 기본적인 속성을 살펴보죠. 먼저 단단해야 합니다. 가장자리를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단한 강철이 필요하죠. 강철은 탄소에 주입한 철인데 탄소를 더 많이 주입할수록 철은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단단하면 쉽게 부러지죠. 누군가를 내려쳤을 때 검이 부러지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검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 즉 구부러지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철을 달구고 식히는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계속 실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세기 후 이 레이 피어처럼 길고 우아하고 정교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칼날이 긴 네이피어는 결투용 무기로 개발됐으나 르네상스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모든 남자들이 선호하는 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레이피어라는 이름은 예장용 대검이라는 뜻의 스페인어 에스파라 로페라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당시 스페인에서는 사람들이 평상복에도 칼을 차고 다니기 시작했고 칼을 소지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중세는 그렇지 않았죠. 그건 16세기의 새로운 풍조였습니다. 주변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나는 신사다, 나의 조상은 중세의 기사였다라는 식으로 과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건 스페인 전복군의 탐욕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게 만든 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황금에 대한 갈망,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갈망이었죠. 이 레이피어가 그 시대 사람들의 탐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532년 11월 15일 피사로의 탐험대가 카하마르카 계곡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아타우알파가 그들을 기다리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스페인 탐험대를 기다린 것은 예상 밖의 광경이었다. 카하마르카 뒤쪽 언덕에 진을 치고 있는 잉카의 황실 부대. 8만 명의 병사들이 정렬해 있었다. 스페인 정복자들의 일기에 그들에 대한 첫인상이 기록돼 있다. 그들의 진영은 매우 아름다운 도시처럼 보였다. 처음 보는 광경에 겁이 날 지경이었다. 우리는 숫자가 적었고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 피사로는 최고의 기병대를 잉카군 진영으로 보냈다. 드소토 대위가 이들을 이끌었다. 그들은 아타우알파가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고 만나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도박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 소토의 방문은 매우 중요한 심리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잉카의 황제를 위협할 작정이었던 거지요. 말을 이용해서요. 아타우알파는 소토의 등장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지요. 말이 점점 더 다가오는데도 황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려 한 거죠. 소토를 무시하면서요. 소토 대위는 더 가까이 접근했고 말의 콧바람에 황제의 머리 장식이 날릴 정도였다. 하지만 황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잠깐 동안의 침묵이 흐른 후 아타우알파가 폭발합니다. 그는 스페인 기병대에게 이제 대가를 치를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 대가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으라는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토는 매우 당황했고 두려움에 떨며 일행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마 스페인 정복군은 극도의 불안 속에서 밤을 보냈을 겁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카마르카 시내에 막사를 세웠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었다. 다른 스페인인들이 있는 곳에서 1600km나 떨어진 곳. 이곳에서 168명이 8만 명과 대치하고 있었다. 대부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광장에서는 잉카군의 모닥불이 보였다. 두려웠다.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모닥불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피사로는 가장 신뢰하는 장교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신중하게 행동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피사로는 다음 날 기습 공격을 감행하자고 주장했다. 이것은 과거에도 성공을 거두었던 작전이었다. 피사로가 페루로 건너오기 12년 전 스페인의 유명한 정복자 에르난도 코르테스는 멕시코에서 놀라운 문명과 접하게 된다. 아스테카 문명이었다. 그는 아스테카의 지도자를 납치한 후 그에 따른 혼란을 틈타 나라를 장악했다. 코르테스의 이야기는 후일 책으로 출간돼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정복자를 꿈꾸는 이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이 책은 지금도 스페인 북부 살라망카 대학 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이곳에 있는 멋진 도서관은 더러운 속임수들을 모아둔 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에는 과거 수천 년간 유라시아 전역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에는 멕시코 정복에 관한 유명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코르테스가 어떻게 아스테카를 공략하고 점령했는가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정복할 때 본보기가 되었죠. 잉카 제국은 문자가 없었고 구술에 의해서만 지식이 전수되고 있었습니다. 문서의 존재 여부가 잉카와 스페인의 격차를 벌려놓았다고 할 수가 있죠. 왜 잉카인들은 읽거나 쓰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일까? 독자적으로 문자 체계를 만드는 일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며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다. 맨 처음 문자를 만든 이들은 약 5,000년 전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살았던 수메르인들이었다. 그들은 서령문자라고 하는 매우 정교한 기호체계를 만들어냈고 이를 이용해 농사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거의 모든 문자가 스메르 서령문자의 원리를 따르며 이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변형시켜 사용하게 되었다. 문자의 보급은 종이와 잉크, 활자 등의 발명으로 더욱 확산됐다.
유럽 밖에서 생겨난 신기술은 중세시대 유럽인들의 손을 거치면서 손쉽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해냈다. 바로 인쇄기였다. 활자화된 글은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문자가 발전하지 못했다면 현대 사회는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다. 한편 지구 반대편에서는 독자적으로 새로운 문자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약 2500년 전 멕시코 남부의 원주민들은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해냈고 마야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다. 마야 문명에 문자가 있었는데도 왜 안데스 산맥 남쪽 잉카인들에게는 전파되지 않았던 것일까?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에 대한 답이 대륙의 모양에 있다고 말한다. 유라시아 대륙을 형성하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동서로 뻗어있는 거대한 대륙으로 남북의 폭이 좁은 편이죠. 반면 아메리카 대륙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고 동서의 폭이 좁습니다. 특히 파나마에서는 폭이 160km도 되지 않죠. 두 대륙 모두 최장 길이가 13,000km 정도 됩니다. 하지만 유라시아는 동서로 13,000km고 아메리카는 남북으로 13,000km입니다. 마치 한쪽 대륙을 90도 돌려놓은 듯한 모습이죠. 다이아몬드 교수의 주장대로 유라시아에서는 곡물과 동물이 동서 방향으로 쉽게 퍼져나갔다. 같은 위도상에 있는 지역은 자동적으로 낮의 길이가 같고 기후와 식물이 유사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유라시아와 정반대였다. 아메리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하는 것은 남북으로 이동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되면 낮의 길이도 달라지고 기후는 물론 자라는 식물 또한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 기본적인 차이가 사람과 사상, 기술의 이동뿐만 아니라 곡물과 동물의 이동까지 저해했던 것이다. 안데스 산맥의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고립돼 있었고 문자를 접하거나 다른 지역의 기술을 접할 기회 또한 얻지 못했다. 반대로 피사로와 그의 부하들은 지리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스페인 출신인 그들은 유라시아에서 퍼져나간 기술과 사상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1532년) 사건은 이와 같은 차이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스페인 정복자나 잉카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죠. 대륙의 모양, 동식물의 분포, 유라시아 기술의 전파, 원인은 지리였죠. 극적인 변화의 거의 모든 순간에 지리는 유럽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532년 11월 16일) 아침, 아타우알파는 카마르카 시내에서 스페인인들을 만나는 데 동의하고 측근들을 먼저 내려보냈다.
이때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다. 자신의 군인들이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잉카의 참석자들은 뮤지션과 댄서들이었습니다. 군인들도 있었지만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지요. 왜 아타우알파는 군인들의 무장을 해제시켰던 것일까요? 그건 전쟁이 아니라 축제를 벌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일명 신이라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축하연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타우알파는 일부 사람들이 스페인인들을 신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역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신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들을 물리치면 당연히 모두가 아타우알파를 따르게 되겠지요. 특히 이때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물리치면 신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거였지요. 아타우알파와 그의 부하들이 카하마르카로 들어가는 동안 스페인군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다. 5, 6천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뒤에 아타우알파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깃털과 황금, 은으로 장식한 멋진 가마를 타고 있었다. 우리들 상당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광장은 아타우알파의 국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스페인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타우알파가 묻습니다. 그 개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의 측근 중 한 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위대한 황제 폐하를 두려워하며 도망갔습니다. 모두 이 대화 내용을 들었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Me presento ante vosotros en nombre de la cristiandad. 그때 피사로가 아타우알파에게 사제를 보냈다. Enseñaros el camino de la verdad. 스페인 정복자들은 무력을 동원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원주민들을 개종시키는 노력을 해야 했다. Mi poder procede de mi Señor. Sus palabras están escritas en este libro. 아타우알파는 책을 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Imankay manang imapasyo kayka manang rimas kayki kay picancho. ¿Cómo te atreves, indio perro? ¡Salgan, españoles! ¡Destruyen a estos perros que no respetan las cosas de Dios! ¡Santiago, a ellos! 그 순간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속으로 갑자기 말들이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공황 상태가 돼버리죠. 그날의 카하마르카를 상상해 보십시오. 잉카인들은 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말들은 보통 말들이 아니라 사납고 크고 공격적인 스페인산 말들이었죠. 녀석들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스페인군들은 말 위에서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를 찌르고 베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이 기병대를 상대하는 법만 알고 있었더라도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그 사이로 기병대가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베었죠.
비라쿠차라고 하는 잉카의 신이 있습니다. 태양과 번개 신이죠. 잉카인들은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는 이 사람들을 비라쿠차 신의 화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때까지도 아타우알파는 계속 가마를 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스페인 정복군이 가마를 공격했어요. 그들은 가마꾼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쓰러지면 바로 다른 사람이 자리를 메웠죠. 비극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야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대치할 가마꾼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가마가 무너지고 피사로가 직접 아타우알파를 붙잡았다. 피사로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었다. 아타우알파는 카마르카 왕궁에 마련된 임시 감옥에 갇혔다. 그는 처형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투에서만 살상한다고 말해 주었다. 밖에는 수천 명의 잉카인들이 죽어 있었다. 잉카군의 남은 병력은 언덕으로 철수한 상태였다. 수적으로 엄청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말과 칼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 정복자들에게는 자신들도 모르는 또 다른 무기가 있었다. 그들보다 앞서 공격을 개시했던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도 영국 남부에 있는 포튼다운과 같은 생물연구센터에서는 전염병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곳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낸다. 16세기에는 백신도 없었고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방법도 없었다. 피사로가 카마르카에 도착하기 12년 전 스페인 선박 한 척이 멕시코로 향하고 있었다. 배 탄 일꾼 중 한 명에게 열병의 증후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가 바로 아메리카 본토에 치명적인 질병을 퍼뜨린 최초의 인물이다. 그 질병은 바로 천연두였다. 한 사람에게 잠복해 있던 천연두 바이러스는 불과 몇 주 만에 아메리카 원주민 수천 명에게 퍼져나갔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호흡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목이나 폐의 안쪽에 자리를 잡게 되지요. 2, 3일 정도가 지나면 전형적인 발진이 나타나고 몸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뾰루지 정도의 크기지만 점차 커다란 스포로 변합니다. 이런 스포는 손과 얼굴에서 시작되는데 결국 천연두 스포가 몸 전체를 뒤덮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 순간부터 전염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수포마다 천연두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수포가 터지는 순간 진물이 사방으로 날아가면서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를 살포하게 됩니다. 10일에서 12일 후에는 그의 친구들이 다시 10일에서 12일 후에는 그 친구들의 친구들이 알아눕게 되지요. 이런 추세로 천연두는 기하급수적으로 퍼집니다.
전염률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커지면서 결국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신세계에서 처음 발병한 천연들은 중앙아메리카 전역을 거쳐 잉카 제국까지 도달했다. 이 바이러스는 수많은 잉카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스페인인들이 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왜 세균은 그렇게 일방적이기만 했던 것일까? 스페인인들이 질병을 퍼뜨리는 동안 왜 원주민들은 스페인인들에게 병을 퍼뜨리지 못한 것일까? 이게 바로 피사로의 비밀 무기였죠. 돼지와 소, 양과 염소, 가축들입니다. 피사로는 양돈 농가 출신이었죠. 그는 이런 헛간에서 가축들과 친밀하게 접촉하며 자랐습니다. 가축들의 병원균을 호흡했고 우유를 통해 병원균을 마셨죠. 바로 이런 가축들의 병원균에서 인류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이 생겨났습니다. 독감은 돼지에게서 시작해 닭과 오리를 매개해 발달한 것이죠. 소에게서 홍역이 생겨났고 가축에게서 천연두가 생겨났습니다. 인류에게 치명적인 이런 질병들은 우리가 가축들과 접촉해온 만년의 역사 속에서 생겨난 유산입니다. 중세시대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며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전염병이 돌 때마다 유럽인들은 조금씩 더 강해졌다. 매번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유전적으로 바이러스를 더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만큼 생존율이 높았고 대를 이어 그 후손들에게까지 면역력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후 수세기에 걸쳐 유럽인들은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에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잉카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신세계의 사람들은 이전에 천연두와 같은 질병을 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연적인 면역력도 없었지요. 그래서 이 병이 발병하고 전염되기 시작하면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만 갔던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사망자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지요. 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전에 천연두를 접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질병을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퍼뜨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메리카 가축들의 역사가 스페인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잉카에는 라마라는 가축이 있었지만 라마는 소나 양과는 달랐죠. 녀석들은 우유를 제공하지 않았고 대규모로 사육되지도 않았으며 사람들 옆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마와 사람들은 병원균을 주고받을 기회가 없었죠. 다이아몬드의 이론에서는 가축의 보급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라마 이외의 대형 가축들은 모두 원산지가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였다. 북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단,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원산지인 가축은 없었다. 그 결과 최악의 전염병 또한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가 원산지였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스페인의 정복 과정에서 사망한 신세계 원주민들의 숫자를 둘러싸고 오래전부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이 2천만 명이었으며 그중 대다수인 95% 정도가 구세계의 질병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 그대로 대륙 전체가 텅 비게 됐다는 것이다.
금과 은 20톤을 넘겨받은 스페인 정복자들은 더 이상 아타후알파가 필요 없게 되었다. Su infinita misericordia, el último instante, le tendió una mano y lo llevó al reino de los cielos. Ahora, recemos por su alma. 결국 잉카의 마지막 황제는 8개월 전 자신의 부하 상당수가 학살되었던 바로 그 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아타후알파가 죽자 스페인 정복군은 페루의 다른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떠났다. 그들에게는 총과 세균, 강철이라는 최고의 무기가 있었다. 스페인 식민지에서 수집한 금은 스페인 남부 세비야로 보내졌다. 현재 과달키비르 강은 한가로운 모습이지만 16세기에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분주했던 항구가 있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보물을 싣고 오는 배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스페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스페인 정복자들은 구세계와 신세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다. 피사로와 그의 부하들이 정복이라는 형태로 잉카를 공략했던 이유를 찾기 위해 스페인에 왔습니다. 유럽의 팽창과 정복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유럽인들이 용감하고 대범하고 창의적이고 똑똑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개개인의 자질 때문에 유럽의 팽창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피사로와 그의 부하들은 분명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우연히 정복자가 된 것입니다. 지리적인 위치와 역사적 이점 때문에 최초로 총과 세균, 강철에 접했던 거죠. 19세기 말까지 유럽의 강국들은 아메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상당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카마르카에서 시작된 정복의 시대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 유럽의 총과 세균, 강철은 세계의 모습을 바꾸고 있었다.